자, 다음은요. 운동을 통한 폐 기능의 변화를 전반적인 폐 쪽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제 호흡기를 끝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폐 용량에서 폐활량이 약간 증가합니다. 또 동시에 장기량은 약간 감소하죠. 안정 시의 일회 호흡량은 뭐 변화가 거의 없는데 최대 운동 시에는 증가하게 되고요. 또 호흡수가 안정 시와 최대화 운동 중에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호흡수의 감소는 바로 호흡 효율이 증가된 걸 의미하고요. 이때 최대 운동신 경우 올아웃까지 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후에도 호흡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중요한 의미는 이쪽에서 나오겠죠. 예. 그다음 폐환기량은 안정 시에 비해 변화가 없거나 약간 감소합니다. 이제 최대 운동 시 일회 호흡량과 호흡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까 이 최대 운동 시에는 뭐라고 했어요? 호흡수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운동 중에는 능동적인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 호흡근과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대사가 좋기 때문에 호흡수가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환기량은 증가합니다. 또 폐 확산 시 안정 시나 최대화 운동 시에는 변화가 없으나 최대 운동 시 폐 확산 능력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동정맥 산소차를 보면 트레이닝 후 안정 시와 최대 운동 시 모두 동정맥 산소차가 증가하게 해요. 이 동정맥 산소가 증가한다는 건 몸짱이 됐다는 전형적인 그 패턴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보다 많은 산소를 추출하여 쓰고 혈액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 다음 환기율 상승을 보면 환기율이 높다는 것은 안정 시에 보통 사람보다 적은 호흡수로도 더 많은 산소를 소비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교재의 252쪽 호흡 교환율과 호흡상을 한번 볼까요? 호흡 교환율은 산소 섭취량분의 이산화탄소 생성량인데요. 이때 이 호흡 교환율을 보면 운동의 대사작용에 참여한 영양분의 비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 그리고 단백질의 호흡 교환율이 탄수화물은 1.00, 1이고요. 지방은 0.70, 단백질은 0.82입니다. 이때 탄수화물의 경우 산소 1리터당 에너지 생성량이 가장 많고요. 지방은 열량 자체는 많으나 산소 1리터당 열량은 적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단백질은 미량만이 에너지 대사에 참여하고요. 호흡상은 세포 내에서의 실제적인 가스 교환율이고요. 호흡 교환율은 허파 수준에서 측정된 가스 교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교재 252쪽 밑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죠. 안정 상태의 호흡상과 호흡 교환율은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호흡 교환율과 호흡상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수의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과한기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 과한기 상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켜서 호흡 교환율이 1을 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한숨 쉰다는 상황이 있죠. 네, 그런 상황이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나 뭐 이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최대화 수준의 유산소 운동을 시작한 후 1분 정도까지는 산소 소비량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과한기가 나타나서 호흡 교환율 1을 초과합니다. 그러나 3분 정도 지나면 호흡 교환율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고요. 또 단시간의 격렬한 운동 중에 축적된 젖산에 대한 완충작용의 결과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보통 호흡 교환율이 1을 넘게 돼요. 또 운동 후 회복기에는 이산화탄소 생산이 감소되어 호흡 교환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회복기에는 호흡 교환율이 운동 시보다 낮아지게 돼요. 자, 다음으로 이제 순환계와 운동에 대한 내용을 봐볼까요? 여러분 이제 심장과 관련되어 있는 쪽, 또 혈액 이런 쪽이 순환계에서 다뤄지는 내용인데요. 이제 순환 기전이라고 하는 데서 폐순환과 체순환이 나오는데 폐순환은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폐로 가서 뭘 받아들일까요? 산소를 받아들이겠죠? 또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해 주겠죠? 그래서 폐정맥, 이 폐정맥은 산소를 많이 함유합니다. 그 다음 좌심방 쪽으로 오는 거죠. 네. 그다음 체순환은 좌심실에서 나간 피가 온몸을 도는 거예요. 대동맥을 따라 조직에 가서 산소를 주고 조직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대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오는 겁니다. 그럼 그 우심방으로 왔던 피가 어디로 가요? 우심실로 가서 폐동맥으로 가고 그럼 이 폐동맥에서 CO2가 가장 많겠죠? 폐로 가서 그 CO2가 밖으로 배출되고 들여 마셨던 공기 가운데 산소를 받아들여서 산소가 가장 많은 폐정맥을 좌심방으로 갖고 오면 그 좌심방에서 좌심실 쪽으로 와서 체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것들이
폐순환과 체순환의 그 구조적인 분류입니다. 이때 순환계의 기능은 첫째, 운송을 하고 제거하고 운반하고 유지하고 방어를 하는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운송에서는 산소와 영양분 등을 운송하고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제거해주고요. 호르몬을 특정 수용체까지 운반해주고요. 체온이나 pH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기관의 감염을 방지하는, 즉 우리 몸의 혈액의 백혈구 등을 통해 방어의 면역 기능을 담당합니다. 심장의 구조, 이 부분을 보면, 자, 이쪽, 오른쪽, 이쪽이 좌심방과 좌심실이죠. 위쪽이 좌심방, 아래쪽이 좌심실입니다. 왼쪽에서 위가 우심방, 밑이 우심실이죠. 네. 좌심실을 해서 피가 빠져나갑니다. 쫙 해서 신체로 돌고 온몸을 돌아서 우심방으로 들어오죠. 우심방으로 들어오면 산소 함량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피가 우심실로 왔다가 여기 폐로 가죠. 폐로 가면 이게 폐동맥을 따라서 폐 쪽으로 가서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CO2로 밖으로 배출된 다음에 폐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옵니까?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이 과정을 아까 폐순환과 체순환에서 얘기했었죠. 이때 심장은 인체를 정면으로 볼 때 좌측에 우심방, 우심실, 우측에 좌심방, 좌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는 심방, 밑은 심실입니다. 폐순환에서는 우심실이, 체순환에서는 좌심실이 작용을 하게 돼요. 이 폐순환에서는 요 밑에 우심실 쪽에서 쭉 나서 폐 쪽으로 가서 폐 쪽으로 가는 순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심실이 이런 작용을 하고요. 좌심실에서 나간 피는 몸을 도니까 체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심장근은 개개의 근섬유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이와 같은 상호 연결로 인해 하나의 섬유처럼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골격근의 경우는 개개의 근섬유 운동 단위가 실무율을 따르지만 심장근은 전체가 같이 실무율을 따라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이게 심장이라고 칩시다. 임의로 그냥 간략하게. 오른쪽이 뭐라고 그랬죠? 예. 네, 얘가 좌심실. 좌심방. 얘가 좌심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죠? 얘가 우심방. 위쪽은 심방구조. 밑쪽은 심실구조.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좌심실 쪽으로 나간 피는, 혈액은 온몸을 돕니다. 온몸을. 그래서 조직까지 가서 근 조직에 O2를 주고 거기서 또 CO2를 정맥에서 함유해서 돌아서 어디로 와요?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그럼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그 피는 상대적으로 CO2가 많은 거죠. 그것들이 우심실로 왔다가 우심실 쪽에서 어디로 갑니까? 폐로 갑니다. 그러면은 폐로 쭉 들어갑니다. 이게 폐동맥이에요. 그러니까 이 폐동맥에서는 CO2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폐 쪽에 만나면 CO2는 바깥으로 배출이 되고 바깥으로부터 받은 O2를 갖고서 폐정맥을 통해 여기는 O2가 많은 거죠. 그 혈액이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혈액은 O2가 많은 거죠. 그러면 그 좌심방으로 들어온 피가 좌심실을 통해 몸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우심실에서 나가서 폐를 거쳐서 좌심방 쪽으로 오는 이 구조는 우리가 무슨 순환이라고 하고 폐순환이라고 칭하게 되는 거고요. 좌심실로부터 나간 피가 온몸을 돌아서 우심방 쪽으로 들어오는 요거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체순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